미중관계에 대해서 전재성 서울대 교수,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2년 반을 예상한 정책 지원이기 때문에 아주 거창하고 크기보다는 그 항목별로 저희가 뽑았고요. 그중에 앞에 가지고 계신 12대 정책 제안 중에 앞에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주 짧으니까요. 첫 번째는 한국의 사활적 이익을 다시 정의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미 관계에서 한미 동맹의 위상을 어떻게 재설정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한중 관계에서 우리가 앞으로 취해 나가야 할 대중 전략에 관한 말씀이고요. 이 파트 작성은 저와 박원권 박사님, 이동률 교수님 같이 했습니다. 사활적 국가이익 정의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국제정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선은 미국의 대외 전략이 바뀌고 있다. 비자유주의적 패권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몰랐던 미국, 또 미국 스스로도 몰랐던 미국의 모습이 드러나서 지금 세계, 한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국가들이 미국의 정책에 대응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트럼프주의라고 하는 국내 정치 우선 경향, 타자주의 제도의 약화, 동맹 경시, 외국 대전략 부재, 전략 일관성 약화, 향후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대외 전략 등 미국에 대응해야 될 한국의 입지가 굉장히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그런 한미 관계에서 한국의 사활적 이익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인식입니다. 또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의 전략 경쟁이 장기간에 걸쳐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외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이런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 상당한 딜레마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속에서 한국도 그런 국가들하고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이상하게 말씀처럼 미중이 새로운 지역 구상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제로섬 게임적인 그런 딜레마에 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여론조사에서 보신 바와 같이 경제 부분에서 우리의 이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안보 또 지역 구상 전체에 걸친 이익 대립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우리의 외교 환경의 절박성을 깨닫고 사활적 국가 이익을 정의해야 되는데 그게 2년 반에 걸친 지금 제언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중장기 미래를 정의하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온 자유주의에 기반한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상당한 커미트먼트를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보일 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앞으로 닥칠 상당히 많은 사안들이 어렵고 많은 비용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리 상당히 예상을 하고 전문적으로 국내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그 책자에 좀 더 있고요. 두 번째는 한미동맹의 중장기 비전에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그대로 비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동맹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우리의 동맹 상대국인데 동맹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동맹을 맺는다는 시각에서 동맹의 편익과 비용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미국의 주요 외교적 결정자 또는 국민들 여러 차원에 걸친 한미 간의 비전 마련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시작전권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기초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환수를 내세우고 있고 그것은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작권은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의 평가에 근거한 것인데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안보 위협이 아주 급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과정의 지연이라든지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스 연공 위협이라든지 또 한국과 미국 사이의 안보 디커플링의 문제 등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위 분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방위 분담이 기존 SMA와는 전혀 다른 항목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한미동맹 관련된 부분도 국민들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과 더불어서
한미동맹이 어떤 효용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세 번째는 한중관계인데, 한중관계는 중요한 어떤 그 실체적인 이슈보다는 과정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개월 또는 2년 반 동안에 한중 관계는 잠재된 어려움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강 상태였다. 따라서 정상화와 내실화의 관계를 거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미 관계의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화해 문제에서 보이듯이 중요한 이익 사안들 또 북핵 문제들이 진전됨에 따라서 한중 간의 다양한 전략적 이슈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전략 채널 확보 이런 게 필요하다는 제안이 3분의 내용입니다. 네, 다음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정책 제안 발표하겠습니다. 서울대 이정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일 관계 관련해서는 두 가지 올해 현안에 대한 해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좀 거시적인 일본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이상 정립이라는 거시적인 측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앞으로 남아있는 최대의 대1 외교 현안이라는 데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이슈에 관련해서 사법의 시간에서 외교의 시간으로 좀 이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법 해결을 찾다기보다는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을 하고 그 과정을 갖다가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좀 사법부 판결에서 논쟁적인 부분의 국제적 논의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조치에 중점을 둬 해법을 고민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포인트는 한일 양국의 최고재판소에서 공히 인정한 개인의 청구권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처리가 안 됐다라는 점을 기반으로 해서 논의를 하자. 우리 대통령께서 발언하실 때마다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적 강제 노동 말씀을 하시지만 식민지 불법성 얘기를 갖다가 자제하시는 측면이 이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두 번째로는 분명히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현안이지만 한국의 대1 외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서 얼만큼이나 이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더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국제법 준수를 국적 규범의 확립이라는 좀 더 프레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한국 내에 이 현안에 대한 합의 창출이라는 게 가장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 측에서 암묵적으로 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복성으로 통상 문제가 제기됐고 이 소위 수출관리 엄격화, 경제보복이라고 봐야 되는 이 소위 수출관리 엄격화 문제와 7월 1일부터 시작돼서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까지 결정된 통상과 안보 갈등이라는 측면은 결국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지만 대화를 시작된다면 통상과 안보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협의 와중에 해결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 부분의 해결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문제를 대화하는 것을 빨리 트랙으로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더 사실 좀 장기적으로 보자면 김대중 정부가 추구했던 남북화해하고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하나의 틀로 짰던 그 와중에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고민했던 그런 구상력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 지금 올해 2019년의 현안들을 넘어서 일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한국의 국익을 우리가 정의하는 국익을 갖다가 최대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차근차근 그리고 좀 더 차근차근이지만 좀 더 빨리 해야겠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장님이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일본이 관여할 부분이 꽤나 많습니다. 일본이 관여한 부분들에 대한 그 일본의 위상 정립을 좀 더 긴 안목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져서 감사드리고요.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3개 정도의 과제를 뽑았습니다. 이 과제를 뽑는 기준은 좀 두꺼운 책자에 있습니다만 정부가 만들어 놓은 100대 정책 과제를 근거로 해서 그 정책 과제를 뽑았습니다. 그 100대 정책 과제는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문 대통령이 후보일 때부터 만들었던 당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출범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가장 최근에 청와대에 올라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변화됐던 상황들을 고민을 해서 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북 정책 운영을 좀 긴 호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정말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그때는 당황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북한이 도발을 하면 거기에 대한 분명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대화와 타협의 문을 열어놓는 그런 정책을 했는데 제 판단에는 2019년 2월달 하노이 정상회담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정부가 좀 당황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이 시기들을 보면 이거는 분명히 북한에 의해서 지금 남북관계가 막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우리 정부가 좀 돌파를 해보려고 조금 무리수를 두는 모습들이 계속 지금 읽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판단에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 북한이 또 적당한 시기와 때가 되면 당연히 우리한테 손을 내밀고 또 남북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정부가 좀 서두르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정책 목표에는 동의합니다. 정부가 내고 있는 정책 목표가 대북 정책 목표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화해와 협력,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정책 과제의 구체 전략으로 내세운 남북 간 화해 협력과 한반도의 비핵화 여기서 너무나도 남북 간 화해 협력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지금 좀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우리 하영선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정책 좀 긴 호흡, 특히 우리 EA가 준비했던 4가지 국면을 좀 고려하면서 호흡을 좀 가다듬고 갈 필요가 지금 이 시점에 있고 앞으로 2년 반 동안 좀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비핵화 정책인데요. 아까 사장님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의 비핵화 정책이 일관성을 갖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들 하시겠지만 대성공학으로 나온 것은 핵동결 입구 비핵화 출구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일괄 타결, 또 포괄적 합의의 단계적 이행으로 갔다가 단계적 해법, 조기 수확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가 지금 최근에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으로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정책 목표로 말씀드린 그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 방향성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포괄적 합의가 필요하고 단계적 이행도 필요하고 로드맵도 필요하고 북한의 비핵화,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명확한 북한의 비핵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꾸준히 어떤 상황과 정치적인 환경이 오더라도 밀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미국을 설득하고 때로는 북한을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흔들리면 이것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은 제가 이야기는 미국과 충분히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된 내용이니까 앞으로 2년 반 동안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이 방향은 계속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적 사고가 너무 앞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현실에 기초한 정책 목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금강산 관련 북한의 금강산 폐쇄를 말고요. 우리 정부가 끊임없이 금강산과 개성에 대해서 한 예입니다만 그 재개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그 경제 제재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희망적인 사고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확한 우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 2년 반 동안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상다자외교에 대한 정책 제안이 있겠습니다. 이승주 중앙대 교수이자 EAI 무역기술변환센터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도 역시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주로 통상다자 전략인데요.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소개를 하시면서 손열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 위협에 대한 복합 대응입니다. 그래서 경제 위협에 대한 인식이 최근 한국 내에서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고요. 근데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면 중국을 군사적 위협보다는 경제적 위협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경제 위협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복합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복합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 대응과 장기적 대응을 같이 결합하는 것이고요. 또 사안별 대응과 구조적 대응을 같이 결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사안별 대응이라고 한다면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WTO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한다거나 또 부품 소재 분야에 있어서 국산화 노력을 한다거나 또는 대체 개발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방법이 있을 텐데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미 국내에서도 또 현 정부에서도 잘 추진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다만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개별 전략들 사이의 연계, 결합도, 정합성 이런 것들을 좀 높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예만 드리자면 이런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거냐면 1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일본과의 분쟁에 있어서 승소로 이끈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밑에 있을 테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4년 이상의 시간을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은 일본이 수출 통제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자의적인 결정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가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양면성을 가지고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 구조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느냐면 사실은 이런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위협에 빈번한 대상이 되고 있는데 왜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소비재나 최종재 중심으로 경제 위협을 가하고 또 일본은 왜 한국에 대해서 부품이나 중간재 중심으로 위협을 가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동북아 내지는 동아시아 차원에서 형성되어 있는 공급 체인의 구조적 성격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역 전략인데요. 지역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경쟁 구도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정책적인 수단, 툴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미 우리 정부에서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정부 출범 당시에 사실은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 사이에 연계를 굉장히 강조했었는데요. 그게 다소 약화된 측면이 있고요. 이거에 대한 결합도를 다시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1대1로 사이의 연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리를 발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개발협력이라든지 인프라 건설 중심으로 두 전략이 경쟁하는 구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자통상 정책인데요. 다자통상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신보호주의의 파고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우리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는 이게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게 다자주의의 위기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의 다자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요 선진국들 중심으로 다자주의의 질서라고 하는 것들이 유지되어 온 경향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주요 선진국들이 더 이상 다자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을 메우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